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원화 약세가 더 될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기업들도 달러 수요가 많은 거고 개인들도 달러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거고 네.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자, 요즘 시장을 보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가와 환율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늘 보던 시장은 원화가 강세이면 주가도 오르고 원화가 약세이면 주가도 빠지고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9월부터 이 흐름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환율은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까요? 박병창 교보증권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그래요. 이게 뉴노멀이다. 이제 환율과 주가가 반대로 가는 흐름. 근데 우리가 보통 잘 모르면 뉴노멀이라고 하지 네, 않나요? 맞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시장? 네, 이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와 좀 다른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의도 일가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노멀이다. 그리고 일본에 우리가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원화 약세가 되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당분간 있을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환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수급적 요인이 괜찮고요. 그리고 원화가 강세라는 것은 그날 한 나라의 경제가 좋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도 좋고 이익이 좋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네. 반대 현상이 나타났을 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수급적으로는 환차 손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원화가 약세다는 것은 그날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원화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의 원화 약세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언제 또 한번 그랬냐면 2022년도에 금리 올라갔을 때. 예, 미국의 금리가 5.5%까지 올라갔을 네. 때 우리 시장 그때 급락을 했죠. 2022년도에. 당시에 환율이 1,444원이었어요. 1444원. 1,444원이었거든요. 지금은 얼마냐? 1,470원이잖아요. 네. 가장 최근에 올라갔을 때가 언제냐면 작년 11월, 12월에 계엄 사태. 계엄 사태 때. 예. 예, 그때가 1,487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470원이니까 네. 그 근처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작년 12월에도 우리 시장 빠졌어요. 전 세계 시장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시장은 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경우에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보면은 다 우리 시장은 안 좋았습니다. 원화가 약세일 때는. 네. 근데 지금은 1,470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는 4,100포인트를 넘어섰고 지금은 4,100포인트 위에서도 지금 계속 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더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보시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걸로 생각을 하면 지금 시장이 빠져야 되고 외국인들도 매도를 막 강하게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강하게 매도를 하지 않았고 그런데 지난달에는 외국인들이 약 7.7조 원 정도 매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갑자기 원화가 더 약세가 되는 부분들은 아마 또 해지하는 그러니까 네. 차익 실현도 있지만 원화 약세에 대한 해지가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나라 채권을 매도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못할 거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던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것은 채권 가격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한다는 것은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반대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반비례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 채권을 그냥 들고 있거나 채권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볼 때 지금 2.5%에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찬용 총재, 한국은행 총재께서 계속해서 지금 금리 인하를 좀 하기 좀 어렵다는 식의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월가에 나온 자료들도 보면은 아마도 내년까지 우리나라 금리 인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하고 그리고 환율 문제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금리 인하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플레이어들의 생각의 입장에서는 네. 그럼 금리 인하 못한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해야겠죠. 그런 부분도 작용하고 있는 또 거죠. 하나는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제 예. 확장 재정, 맞습니다. 네, 경기 부양 정책을 쓰고 그렇게 네. 되면 당연히 M2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다 지금 기관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일단 채권 가격이 채권 시장만 보더라도 채권 가격, 채권 매팅은 우리는 생각할 때 채권은 채권 수익률을 가지고 장기로 들어서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플레이어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채권 가격이 움직이니까요. 일단 채권 가격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가 재정 확장 정책을 쓴다라는 얘기는 네. 일본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을 더 많이 푼다는 얘기고 예. 시장의 유동성을 풀기 위해서는 채권 발행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에 공급이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위험 관리 좀 해야겠죠. 또 매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예. 문제는 벌어들인 달러를 갖고 오지 않는 것 같은 맞습니다. 대로. 예.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원화 약세의 요인들이 그렇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잠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 질문을 그렇게 주셨지만은 사실은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됐을 때는 그때마다 확실한 이유가 있었어요.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또는 2022년도에 금리 인상? 미국이 금리를 막 예. 급등하는 게 있었고 또는 뭐 계엄 사태가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명확히 뭐냐는 거죠. 지금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를 막 10가지, 8가지, 몇 가지씩 이렇게 되는데 그걸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부분보다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가서 투자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이걸 소위 말해서 대외순 자본 자산이라고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외순 자산이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달러보다는 나가는 달러를 파는 요인이 훨씬 더 큰다는 거죠. 달러 사는 요인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화 사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괜히 원화로 바꿨다가 이게 환차손 손실이 날까봐 네. 오히려 그냥 달러를 보유하고 싶은 심리가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지금 그런 심리가 있다라는 개인들은 거죠. 여러분들 다 느끼시는 거고 기업들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수출 기업이 돈을 벌었어요. 그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원화 약세가 더 될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럼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지금은 트럼프 정책에서 미국에서 투자를 계속 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원화로 바꿨다가 다시 달러로 바꾸면은 이제 이게 손실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그냥 두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달러 수요가 많은 거고 개인들도 달러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거고 네.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원화 약세는 기조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의 국가 경쟁력이 약하니까 원화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서 경기 확장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 풀 것이고 채권 발행을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죠.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죠. 뭐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러면 향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의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의 심리도 그렇고 기업들의 심리도 그렇고 모두 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지금은 기다리자 또는 달러 베이스의 자산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맞다. 그리고 이 기조는 더 이어질 것 같아.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그러면은 달러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고 이런 심리 자체가 계속 달러 수요를 더 늘리는 상황으로 좀 되는 거죠. 이게 아마도 지금은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심리가 바뀌어지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좀만 있으면은 내년 봄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경상 수지도 늘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될 것 같아 조금이라도. 그러면 이렇게까지 달러 베이스로 막 돈이 몰려가거나 달러 베이스 자산으로 돈이 몰려가거나 아니면은 뭐 일부분이라도 빨리 원화로 바꾸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모두 다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가속화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오래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좀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좀 심리를 좀 다독이는 그런 약간 구두 개입 필요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죠. 한국은행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최근에 이창용 총재가 블룸버그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어젠가 그저께 했죠. 예. 예. 여기서 이제 뭐 환율이 더 올라가거나 하면은 예. 그때는 뭔가 뭐 개입을 개입을 하겠다라는 하겠다. 예. 그 얘기는 괄호 열고 지금은 예. 안 하고 있다 괄호 닫고잖아요. 실제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매일매일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장중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오늘도 좀 떨어졌거든요. 그랬다가 또 다시 여기간에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금씩 개입을 하긴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달러 매도를 하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게 우리 이제 달러 베이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요. 정부에서 개입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시장에 왜곡 현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비판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과거에 했던 것처럼 시장 개입해가지고 이걸 막을 수 있겠느냐.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충은 알겠습니다. 어떤 고충이냐면 그럼 이 구조적인 것들을 그럼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 바꿔낼 수 있느냐. 그거를 단기간에 네. 쉽지 않은 거죠. 어떤 건지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이제 예전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더 많이 사면서 우리나라 돌아오면 네. 그러면 괜찮겠죠. 또는 기업들도 우리 원화로 바꿔주면은 그것도 괜찮겠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단기적으로 될 수 있느냐는 문제인 거죠. 또는 우리나라 원화
원환율이 강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GDP 성장률이 더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네. 그게 단기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한국은행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책 당국 또는 정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바뀔 거라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문제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의 구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예. 그래서 이쪽에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1,300원대로 내려오지는 않겠냐.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정책 정부 하에서 달러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1월에 취임했잖아요. 네. 지금 그때가 얼마였냐면 달러 인덱스가 108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99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한 105 정도 되면 예. 우리가 뭐 방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네, 뭐 더 못하죠. 엄청 예. 심해지는 거고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인데 우리가 약세니까 지금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달러의 추가적인 약세 정책을 지금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원화는 좀 강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달러가 여기서 초강세로 가면 우리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겁니다. 만약에 달러 스마일 이론이 있잖아요.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네. 위기가 와도 달러는 강세가 되거든요. 만약에 스마일 이론? 여기서 어떤 잡음이 생기거나 위기가 발생해서 달러가 확 떠버리면 우리의 환율은 아주 급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감안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모로 볼 때 어. 지금 달러가 약세일 때도 우리나라는 원화가 약세야. 상대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달러가 조금이라도 강해지면은 우리 위험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석가들은 이건 뭐 우리나라의 애널리스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월가의 자료들도 보면은 달러 인덱스는 좀 더 떨어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지켜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건 미래의 일이니까 어찌는 우리 모르는 거고 사실은. 근데 트럼프의 정책 기조 자체가 달러 약세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나마 여기서 버티고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여기서 만약에 원화가 급등하는 상황이 되면 지금 그나마 우리 시장도 버텨주고 우리나라 뭐 자산들도 버텨주고 이런 상황이 좀 됐는데 만약에 그 상황 내에서도 이게 버틸 수 있느냐 그건 좀 다른 얘기다 네.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원화가 약세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조목조목 이유를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원화 약세의 장에서 왜 주식은 잘 나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퀘스천,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해주세요? 그 부분도 다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본의 예를 좀 들면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되게 많이 하냐면 일본이 엔화 약세가 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비교를 되게 많이 하는 건데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죠. 왜? 일본은 기축통화의 국가이고 그리고 경제 사이즈가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노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원화 약세가 되면 우리 시장이 빠졌지만 지금의 상황은 예전과 다른 어떤 새로운 형태의 시대로 좀 가고 있지 않냐. 우리 원화 약세를 예.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수긍하면서 시장이 움직일 개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2012년 봄에 시작한 게 뭐냐면 아베노믹스입니다. 그 아베노믹스를 시작을 하면서 시장의 재정 확장 정책을 쓰면서 돈을 네. 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엔저가 됐고 그것과 동시에 했던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지배구조 개선 시장의 밸류업 정책을 밸류업. 하기 시작을 네. 했어요. 묘하게도 우리하고 지금 되게 비슷하게 그러네요. 그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모멘텀이 생겼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원화 약세가 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쩌면 일본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정책적 모멘텀이라면은 뭐 상법 개정, 세법 개정 그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오래되게 셌죠. 그리고 미국은 좀 주춤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더 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신뢰, 믿음은 뭐냐면 시장은 항상 모멘텀, 미래의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시장은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는 상법 개정 그리고 세법 개정을 통한 시장의 거버넌스의 개혁, 네. 시장 밸류업의 정상화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반도체의 업사이클 이게 남아 있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더 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지금 상법 개정 요번에 한다고 하는 거는 자사주소가 관련된 네. 거. 그거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니까 지수사나 금융주들이 오르면서 시장이 안 빠지잖아요. 그런 모멘텀이 하나 남아 있고요. 그거보다 더 센 건 뭐냐면 사실은 세법 개정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소 포함하는 분리과세. 거죠. 그거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시장이 안 빠져요, 잘. 이걸 거꾸로 그래서 시장 빠질 거라고 인버스에 막 투자하시는 개인분들이 있는데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잘 보시면 잘 안 빠지잖아요. 시장이 탄탄할 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가서 빠지는 것에서 걱정을 뭐 하거나
하거나 배팅을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완결될 때까지는 내년 한 1분기까지 이걸 가지고 시장을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최종 완결은 뭐냐면 지금 3법 개정과 세법 개정만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정책들, 국민성장펀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시장에 모멘텀이 있다. 근데 그것까지 생각 안 한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으니까 시장은 버텨낸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두 번째가 사실은 더 큰 거예요. 9월과 10월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야? 너무 급등하다고 겁나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려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반도체 업사이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작년 말과 올해 봄만 해도 반도체 안 난다 그랬어요. 삼성전자 안 난다 그랬습니다. 저점 못 맞췄습니다. 그러면 고점도 그들이 얘기하는데 그들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업사이클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화두를 하나 더 던져주셨는데 그러니까 AI 버블 붕괴론 이게 네. 또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이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네, 실제 기대는 미래의 기대이고 네. 지금은 어마어마한 자본 지출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 그 이익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거는 버블 결국 네. 터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의구심 터져요. 어떻게 돼요? 네, 대부분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의견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야구로 보면 한 7회 말 왔다. 이렇게 이제 후반기다라는 표현을 거의 다 많이 쓰고 왔다는 있고요. 얘기네요. 예, 그렇게 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JP모건에서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면서 자본 지출을 계속하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그 빅테크들이 자본 지출하는 빅테크들이 만약에 이익이 늘어나면 그러면 문제 없지 않냐. 이게 충돌되는 2026년이 내년도가 될 거다. 이런 네.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AI 버블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AI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언제부터 우리가 AI를 본격적으로 옛날부터 AI 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된 것은 2022년 말에 챗GPT가 맞습니다. 나왔을 때입니다. 네. LLM이 나왔습니다. 왜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냐면 엔비디아가 2023년 1월 봄부터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엔비디아가 얼마였냐면 $20도 안 됐습니다. 액면분할 기준으로. 예, 기준으로. 네, 액면분할 10분의 1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으로 말씀드릴게요. $20가 안 됐어요. 지금 $200 잤습니까? 3년 사이에 10배가 온 거거든요. 그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데이터 센터만 지난 2년 이상 왔어요. 네. 계속 달려왔습니다. 그때까지는 버블론 얘기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크게 우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우려를 하느냐? 예전에 IT 버블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그런 일들 보면서 야 이거 지금 버블을 진짜 확실히 이제부터 만드는구나 생각했는데 야 그럼 돈은 어떡할 거야? 그만큼 돈이 있어? 이런 걱정을 막 하고 있었는 차에 최근 들어서 구글이 $250억 규모의 채권, 대규모 채권 마련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메타가 이번에 급락을 했죠. 메타는 300억 달러의 채권 마련한다 그러고요. 오라클도 180억 달러 채권 마련을 한다는 거예요. 돈 없던 얘기잖아요. 전혀 없다는 얘기거든요.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채권 발행을 하다가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점차로 이 중에 어떤 한 곳이라도 그 연결고리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끊어진다. 그럼 이건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계속 발표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계속해서 엄청난 자본 지출할 거야, 투자할 거야 말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하려고 하는 스타게이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전에 자료를 보니까 1.4조 달러가 아직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걸 어디서 구해올 거냐. 근데 요번에 빠진 이유 중에 거기서 하나가 나온 게 뭐냐면 오픈 AI에서 새말투말이 정부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시장에서 네. 야 이거 돈이 부족할 수 있다. 어느 한 곳에서 이거 고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요번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버블이 언제 생기느냐를 보면은 탐욕의 공포를 대체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그때 고점으로부터 이제 내부자나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급락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건 보통 버블과 캐즘을 볼 때 어떻게 여러분들 그냥 쉽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IT 버블이라는 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IT 버블은 사실 IT라고 표현하지만 인터넷 혁명의 시대였어요. 근데 인터넷 혁명 시대에 인터넷을 쫙 깔아야 되잖아요. 장비도 다 깔고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혁명의 실제적인 이익을 구현하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니 애플이니 아마존이니 전자상거래 이런 기업들 언제 실제로 수익을 내면서 그런 발휘가 됐을까요? 네. 꽤 오랜 후에 됐습니다. 꽤 오랜 후에. 일단 자본출 엄청나게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수익으로 연결된 제품이나 서비스는 나중에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자본출을 해놨는데 수익은 바로 들어오지 않아. 그 사이에 기간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꽤 컸다는 그걸 얘기죠. 네. 우리는 캐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사님의 말씀은
지금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거는 빅테크의 실적을 마치 이제 돌다리 두드리듯이 네.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가라. 그 말씀 하고 싶으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 네. 그냥 원래가지 자료들 보면은 그래서 지금 논하는데 그 지금 논하는 건 우리는 모른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 그럼 언제 확인해야 되느냐? 내년도에 2026년도에 두 가지만 우리가 확인하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네. 말자는 거죠. 하나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기업들이 돈은 계속 쓰는데 그 쓴 만큼은 못 벌어도 어떻든 돈을 벌면서 수익이 들어오면서 매출이 일어나면서 그걸 써야 되지 않겠냐. 그 매출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만큼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결국 이건 무너진다. 아. 이걸 하나는 걱정을 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얘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거나 아. 증자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또 달지. 다시 얘기하면요. 어떤 거냐면은 돈이 없어서 이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천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랬는데 요거 조금 유보할게. 올해까지 하기로 했는데 네. 내년에 할게. 이런 얘기 나오면 바로 고점일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예. 그때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긴축으로 갈 것이냐.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거 딱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항상 고점은 시장의 고점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이클의 고점들은 연준이 매파적으로 스탠스를 바꿨을 때예요. 왜냐하면 연준이 계속해서 완화적 스탠스를 줬고 돈이 풍부하면 아니 시장에 돈이 많은데 네. 그러면 좀 흔들려도 풍부한 돈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돈맥경화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한쪽에서 돈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상황이 돼서 이게 돈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고점으로부터 위기가 발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두 차례 정도 한다라는 금리 인하 기조를 갖고 시장이 저렇게 탄탄한 거예요. 근데 만일 요번에 12월에 하고 네. 내년 봄에 한 번 더 해서 3.5 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인식하기에 이제 금리 인하를 더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겠구나. 또는 물가가 올라서 이거 지금 금리 인하가 문제가 아니고 동결 이거 다시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순간이 오면 지금 우리 논하는 거 다 꽝이에요. 그냥 다시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는 레버리지를 쓴 기업과 안 쓴 기업의 차이가 명확하게 어마어마한 드러나겠네요. 차이죠.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들이 지금 요즘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핵심 대형주만 사라. 1등주만 사라. 민주식이나 나도 AI야, 나도 반도체야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 요즘에 그렇게 공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11월 19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하나의 분기점은 될 수 있겠네요. 빅테크 그렇죠. 실적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뭐 거기서 어닝미스 날 이유는 없을 것 이번에는 같은데요. 아무도 그 생각 안 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에 엔비디아는 계속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요. 중간중간에 팁을 계속 줍니다. 매출 얼마고 얼마큼부터 했다는 팁을 줬기 때문에 아마도 어닝미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엔비디아 어닝에서는 여태까지 어닝미스 한 번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가이던스가 중요한 거죠. 가이던스에서 조금이라도 좀 주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그러면 시장은 바로 또 그 충격을 받을 건데 지금 요즘에 뭐 젠소랑 CEO가 여러 군데서 얘기한 워딩을 보면은 가이던스를 뭐 이렇게 불투명하게 내놓거나 불안하거나 또는 뭐 하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여전히 AI 괜찮아 분명히 그런 얘기 막 할 거예요. 그런 얘기도 굉장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마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상방은 열어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네. 너무 급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이때 충격을 받으면 상당히 급하게 또 내려올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항상 좀 유념하시면서 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AI 열차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우리가 그 종착점은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조심조심해서 달려야 한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병창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